서양미술사 제7강 곰브리지 서양미술사 10장과 11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 교회의 승리입니다. 12세기부터 13세기에 나타난 유럽 북부의 교회 건축 양식을 고딕식이라고 부릅니다. 그 대표적인 성당이 파리의 노트르담 성당이죠. 이 고딕식이라는 이름은요, 이탈리아 사람들이 붙인 명칭입니다. 왜 고딕이냐면 고트족이 이탈리아를 쑥대밭으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무식한 놈들이 만든 건축 양식이다 그래가지고 고딕이라고 붙였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긴 첨탑이 높이 세워져 있고 옆에 플라잉 머트레스라고 하는 게 서 있는 이런 교회를 고딕식 성당이라고 부릅니다. 고딕식 성당의 특징은 아주 높습니다. 최고로 높은 쾰른 성당 같은 경우는 43m까지 가고요. 그러려고 이렇게 높은 첨탑을 세웠죠. 그럼 왜 이렇게 교회를 높이 세우려고 노력을 했을까요? 당시에는 교회를 천국으로 생각했어요. 말하자면 성령이 임하는 그 공간이었던 거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하늘 높이 올라가서 성령을 만나고자 하는 욕망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고딕 성당들이 프랑스, 영국을 중심으로 많이 지어졌는데요. 그 지어진 계기는 십자군 원정에 있었습니다. 주로 파리 기사들을 중심으로 예루살렘 탈환을 목적으로 십자군이 조성이 됐죠. 그 십자군이 1차 십자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의 왕국이 건설되고 그리고 2차, 3차 이루어졌는데 그 군사들이 일부가 돌아왔을 거 아니에요. 그 돌아온 군사들로 인해서 아마도 고딕 성당이 생기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십자군이 있었던 그 사건으로 인해서 말하자면 흔히 12세기 카톨릭 르네상스라고 하는 현상들이 등장을 했는데요. 그 십자군이 동서로 왔다 갔다 하는 바람에 교역이 활성화됐죠. 특히 동방의 앞선 문명이 서쪽에 전해지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던 거죠. 그 동방의 앞선 문명이 뭐였냐면 비잔틴 그리고 이슬람의 문화였던 거죠. 그거로 인해서 이 서쪽의 카톨릭 지역에도 여러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카톨릭의 중요한 칠성사가 확립이 됐고요. 이슬람에 의한 고전 번역이 라틴어 번역으로 이어지게 되고요. 그러한 번역서들로 인해서 신학이 발전을 합니다. 이탈리아 북부, 프랑스를 중심으로 학교가 생기고요. 여기서 학문연구가 이루어졌는데 그게 바로 그 중심에 신학이 있었던 거죠. 또한 여기에 고딕식 교회가 건축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십자군이 전쟁이 일어난 이후에 갑자기 프랑스와 영국에 고딕 성당이 생기거든요. 왜 생겼는지 모르는데 추측컨대 그 이슬람과 접촉함으로써 그곳에서 발견된 여러 가지 기술적 요소들이 유럽에 도입된 게 아니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고딕 성당의 대표적인 거라고 할 수 있는 게 아치거든요. 아치가 고딕식 아치 또는 첨도 아치라고 부르는 게 있어요. 이 첨도 아치는 이슬람 쪽에서 가장 먼저 발명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그걸 가져다가 이런 교회를 지었던 건데요. 고딕 성당은 로마네스크에 비해서 훨씬 밝고 웅장하고 높은 건축물이 특징이었습니다. 밝을 수 있는 이유는 창이 많았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로마네스크는 벽이 두꺼워서 창을 많이 낼 수가 없었는데 고딕식이 되면서 스테인드 글라스를 활용한 창이 만들어짐으로써 훨씬 밝아지게 된 거죠. 그리고 높이 세울 수 있었던 거예요. 높이 세우려면 이 천정에 아치를 훨씬 더 가벼운 재질로 늑골궁룡이라고 부르는 형태로 만들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고요. 또 벽 대신에 다발 기둥으로 써가지고 벽을 많이 줄일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고딕 성당의 3요소를 보면 이렇습니다. 첨도 아치가 있죠. 천정에 일반적인 둥그런 형태의 아치가 아니라 뾰족한 아치가 되는 거고요. 거기에 늑골궁룡이라고 부르는 어떤 뼈 같은 게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죠. 첨탑을 높이 세웠던 거고요. 그리고
벽 대신에 창문이 많았다 그랬잖아요. 그 창문에 스테인드 글라스를 설치하게 된 거죠. 스테인드 글라스의 유리, 이것도 동방 지역에서 발명이 되었던 유리 제조 기술이 베네치아로 들어오고 베네치아에서 만들어진 유리가 유럽으로, 그러니까 프랑스나 영국으로 전해지게 된 거죠. 오늘날에도 베네치아 가면 예전부터 내려오는 유리 공방들이 사실 많이 있죠. 베네치아 가보신 분들은 그 브라노 섬이라고 가거든요. 브라노 섬에 가면 지금도 유리 만드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동쪽에서 이제 전해진 기술들에 의해서 고딕 성당이 만들어졌는데요. 그 대표적인 노트르담 성당의 모습을 보면 이런데요. 성당의 본체 옆에 길게 늘어선 무슨 철골 구조물 같은 게 있잖아요. 근데 이게 철골이 아니라 돌로 만든 거예요. 저거를 버트레스라고 부르는데요. 그러니까 로마네스크 양식에서는 위에서 누르는 하중, 그리고 옆으로 퍼지려고 하는 이런 힘을 그 부벽이라는 걸 세워가지고 막았거든요. 그런데 그 부벽을 없애고 그거 대신에 수평 압력을 막아낼 수 있는 버트러스를 세운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플라잉 버트러스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나르는 버트러스다. 그래서 플라잉 버트러스라고 합니다. 여기 이제 요 눈앞에 보이는 여기를 둥그런 망은 F라고 하거든요. F 쪽에 집중적으로 플라잉 버트러스가 세워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메츠 성당에도 보면 플라잉 버트러스가 있는데 여기도 기둥같이 생겼죠. 기둥을 조금 멀리 떨어지게 한 다음에 본체랑 연결해서 옆으로 퍼지려고 하는 이런 것들을 막아내는 이런 플라잉 버트레스 형태도 있죠. 그래서 이 버트레스라는 건 중요한 이 수평 하중을 견뎌내는 것이다. 그러니까 로마네스크에서는 벽을 두껍게 하든지 부벽을 하나 더 세워가지고 옆으로 무너지는 걸 방지했다면, 그렇게 하면 벽이 너무 두꺼워지니까 벽을 얇게 하는 대신 옆에다 벽을 하나 더 세우고 공간을 남겨놓고 플라잉 버트레스 연결해가지고 수평 하중을 견디게 했다. 이게 고딕 성당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프랑스나 영국에 12세기, 13세기경에 지은 고딕 성당들을 많이 만날 수 있죠. 그리고 고딕 성당이 생기면서부터 어떤 문화가 생겼냐면 파사드 문화가 생겼죠. 파사드는 정면이라고 번역이 되는데요. 그 정면을 장식하게 되는 거죠. 파사드의 가장 대표적인 모양은 장미창이라고 해요. 중앙에 보면 여기 동그랗게 생긴 창이 있죠. 저걸 장미창이라 하고요. 또 2층하고 3층에도 보면 발코니가 있죠. 발코니 앞에 손잡이 같은 게 있잖아요. 발코니 이렇게 난간 모양을 발루스트라고 그래요. 발루스터를 또 설치하고, 발루스터 밑에 보면 인물 조각상이 일렬로 쭉 늘어서 있죠. 성서에 나오는 여러 선지자들을 이렇게 새겨넣는 게 이제 생겨나게 되는 거고요. 또 중요한 건 1층에 입구가 3개죠. 그러니까 로마네스크 교회에서는 하나짜리가 많거든요. 문이 하나. 그런데 고딕 성당에서부터는 문이 3개가 생기죠. 물론 로마네스크도 중간에 이렇게 3개가 되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른쪽 가운데는 출입을 안 시키고 맨 오른쪽으로 순례자들이 들어가서 한 바퀴 삥 돌고 X까지 갔다가 왼쪽 문으로 나오는 이렇게 순례 코스를 만들어 두는 게 이제 이때부터 생겨나기 시작한 건축 양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파사드의 그 1층의 출입구 쪽을 보면 여기도 장식물이 좀 다양해졌죠. 문 위쪽에 있는 걸 상인방, 문 아래를 하인방 이렇게 불러요. 하인방은 흔히 문지방이라도 부르죠. 그 상인방에 여러 조각상을 만들고요. 그 위에 반원형인 팀파늄인데 여기 고딕 성당에서는 약간의 반원이 아니라 첨도아치처럼 되어 있죠. 여기에도 여러 조각상들을 만드는 문화가 생겨났다고 하는 거죠. 이걸 좀 더 자세하게 보면 훨씬 더 그 앞 세대에 비해서 발전되었다는 걸 볼 수 있죠. 어떻게 발전됐냐면 이 조각상들이 균형과 비례를 잘 갖추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세 초기에는 그런 비례도 안 맞고 머리는 작고 몸은 크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죠. 근데 이제 중세 후반기로 감으로써 점차 이 조각을 하는 사람들의 기술이 점점 늘고 있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죠. 여기 성모 마리아와
예수 그리스도의 조각상을 보면 이 완벽한 비례처럼 보이진 않는데 뭐 그래도 앞선 시대에 비하면 훨씬 더 많이 발전된 것으로 보여지죠. 그리고 옷 같은 것도 보면 이게 그리스 전통을 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스 시대에 이렇게 옷을 이런 거 이제 토가 같은 걸 이렇게 축 늘어지는 천의 옷을 입었거든요. 그 미술에서도 이런 걸 많이 표현했었는데 중세 시대 이런 걸 잘 표현 못하다가 이때부터 점차적으로 요 조각하는 기술자들이 실력이 많이 좋아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여기 스트라스부르 대성당의 현관이에요. 여기 보면 그 상세하게 그 팀파눔에 조각한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오른쪽에 성모의 죽음이라고 하는 조각상이 있죠. 자, 성모가 요 침대에 이렇게 길게 누워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무릎 위쪽에 있는 남자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왼쪽에는 어떤 아이 같은 거를 왼손으로 들고 있잖아요. 이게 성모의 성령이에요. 성모의 영혼을 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좌측에 4명의 남자, 좌측에 5명의 남자는 좌측에 5명의 남자, 우측에 5명의 남자가 있죠. 그러니까 좌우에 이렇게 균형을 잘 갖췄죠. 아니네, 6명이네. 6명. 좌측에 6명의 남자, 우측에 6명의 남자. 그러니까 예수를 가운데 두고 좌우를 대칭을 잘 이뤘고, 누워있는 성모의 모습도 균형을 잘 이뤘고, 예수 발치에 있는 여인의 모습도 있고, 이 균형을 잘 갖추고 있다는 거예요. 옷 같은 것도 굉장히 섬세하게 잘 이렇게 깎았고요. 이런 대리석을 조각하는 기술이 굉장히 좋아졌다. 이 균형과 비례를 잘 맞추려고 노력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고 이전 시대랑 비교해 보면 엄청나게 많이 발전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고딕도 13세기 또 14세기로 넘어가면 점차 변화됩니다. 엑서터 대성당이에요. 여기 정면에 보면 상당히 그 파사드가 좀 모양이 좀 많이 달라졌죠. 장미창 같은 경우에도 동그란 장미창에다가 조금 응용된 모습을 보여주고요. 발코니 같은 경우에도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출입구도 가운데 문이 있고 양쪽에 이렇게 벌려진 출입문이 있는 것처럼 이게 보이죠? 굉장히 다양하게 변화되었다. 그리고 이 오른쪽 그림 보면 내부죠. 늑골 궁룡이 훨씬 더 장식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최근에도 건축 중인 바르셀로나의 성가족 성당 같은 경우에도 보면 여기 늑골 궁룡이 훨씬 더 이거보다 더 섬세하게 바뀌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의 기술이 어느 날 갑자기 뭐 가우디도 자기가 다 창조해낸 게 아니라 앞선 데서 있었던 거를 계속 진화 발전해 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이라고 하는 건 고딕 성당의 기본을 지키면서 점차적으로 외관을 바꾸고 그리고 장식적 양식으로 변화해 가더라. 이런 것들을 또 알 수가 있죠. 또 밀라노에 가면 두오모가 있잖아요. 밀라노 두오모 굉장히 유명한데 그 밀라노 두오모는 또 이렇게 막 그 앞에 뾰족뾰족한 탑들을 많이 세우는 뭐 이런 모습으로 변해 가기도 합니다. 14세기에 지어진 건물 중에 고딕 성당으로 칭해지는 건물이 있어요. 여기 베네치아 가면 도제의 집무실이라고 부르는 두칼레 궁전이 있거든요. 이것도 고딕식 건축물이라고 불러요. 여기 보면 1층도 아치가 첨도 아치 형태로 되어 있죠. 2층도 기둥으로 쭉 일렬로 있는데 이것도 고딕 성당에서 인 것 보이고요. 꼭대기층에도 보면 아주 뾰족한 것들을 많이 세우고 창문도 고딕식의 전형적인 모습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이 시대로 오면, 그러니까 14세기로 오면 이 고딕이 주로 교회 건축물에 쓰였다면 이것들을 이제는 다양한 건축물 용도로 사용을 시작하죠. 그래서 시청, 조합 사무실, 대학, 궁전, 다리 성문 뭐 이런 것들로 확대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14세기에 지어진 많은 건축물들이 이런 고딕 스타일의 건축 양식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